안녕하세요. 정미용 칼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거론하는 이 자한당, 특히 홍준표 대표와 이를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들이 떠들고 있는 그 논리의 허구성과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유명한 당원을 그냥 내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법치 붕괴의 문제, 이 정의 실종의 문제, 그리고 지금 잘못된 불법적 탄핵, 그로 인한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정변, 여기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적 상황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지금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 박 대통령 비판을 더 많이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대표는 박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탄핵이 된 상황 그리고 무능했다, 이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는 같은 당 의원들도 등을 돌렸다. 언론도 등을 돌렸다. 이렇게 된 거는 박근혜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선거 때 태극기 든 이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구해내겠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말 바꾼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분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홍준표 씨의 말은 단순히 박 대통령이 무능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등을 돌렸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떠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같은 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거는 이 박 대통령과 이념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념이나 사상은 같은 당 의원이나 모든 언론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준표 씨의 말은.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에 반대하는 언론인 정치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바로 박 대통령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박근혜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보수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 보수가 국회와 언론의 반대를 지금 많이 받고 있다. 이 소리와 같습니다. 홍준표 씨나 그 밖에 보수 언론들이 근래에 들어서 신보수니 뭐니 하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런 보수는 버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각에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언론인 출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과 사상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는 잊고 가자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보수 국민들의 마음은 잡고 싶은 간교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준표 씨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공략을 하는 데는 무능이라는 게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리가 홍준표 씨가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보셨겠지만 홍준표 씨는 이런 어떤 정치적 논리를 만들어낼 만한 역량은 부족한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말로 공격을 하거나 또는 뭐 받아치는 거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이론적인 논거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역량은 전혀 없어 보이는 분이 바로 홍준표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그렇게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가 말하는 그 박 대통령 무능이라는 것은 어디서 착안해서 나온 공격 방법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런 말, 그런 논리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사실은 보수 우파 진영입니다. 이게 좌파들이 먼저 떠든 얘기가 아닙니다. 좌파들은 원래 박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니 극우 보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수 우파 진영에서 박 대통령이 무능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좌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능론을 가장 많이 퍼뜨린 것은 한 그 주류 언론사 출신의 언론인이 10여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보수 사이트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수 우파 쪽에서 무능론을 들고 나왔을까? 요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박 대통령이 정말 무능했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무능했는가 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결국은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그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지식인들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원로나 보수 진영의 그 논객들 몇몇은 박 대통령이 당시에 그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불통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권력 관리에 무능함을 보였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 지난 총선 때 당을 분열시켰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권력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각자 주어진 소명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영웅이 필요한 시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원하는 인물과 또 그 인물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하더라도, 그럼 그 세종대왕이 요즘처럼 그렇게 투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고 박정희가 필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전지전능하지 못한 존재죠.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 또한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계에는 지금 학생운동을 거쳐서 젊을 때부터 정치의 뜻을 두고 입문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인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노태우 정권 이후에 계속 보수 정권이 이어져 왔었다. 그러면 과연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그런 뜻을 밝혔지만 아마 이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아마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치계에 입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수주의를 원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파적 정권 하에서 나라의 좌경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그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그 가치를 지켜줄 사람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박근혜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기대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정통 보수주의의 실현,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했을 그 당시에는 우리 정치계가 부패 그리고 좌경화로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 안보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당들은 총재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런 1인 독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공천을 받으려면은 온갖 부정과 부패, 뇌물이 판을 쳤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에 입문했을 그 당시에는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그 이전부터 정치를 해왔던 그 세력이 거의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당시 정치계가 모략과 음모로 가득 차고 또 세력 싸움이 너무나 치열했던 그 상태. 그래서 이기택 씨 같은 정치의 거물도 어느 순간에 세력 다 잃어버리고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럴 정도로 아주 험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강력한 자기 세력을 만들어냈었죠.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후광만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대통령의 2세들을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YS의 아들 김현철 씨, DJ의 아들 3명, 모두 정치의 뜻을 두고 뭔가 아버지 덕에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국민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또 아버지의 가신들이 다 정계에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서 어떻게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이 출중하게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했을 때 정치계에서 소위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서로 부정, 부패 이런 것을 눈 감아주고 서로 도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논 것입니다. 이거는 근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입니다. 소위 우리가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치인들끼리 부패를 공유하는 거, 이게 관행처럼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국민이 원했던 것은 깨끗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이런 험하고 더러운 정치판에서 오로지 청렴과 원칙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성직자나 도덕군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부득이 타협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원칙을 끝까지 고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타협을 하거나 또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타협을 위한 타협을 한 것인지 또는 원칙을 지키려 애쓰다가 부득이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을 지키려 애쓰다가 부득이 차선책을 택한 경우에 대해서도 박근혜 말 바꾸기다 뭐다 하면서 흠집 내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이 좌파가 거의 장악을 해가는 그 언론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에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정치적 효과를 냈던 인물입니다. 이 박 대통령이 원칙주의자였다는 것, 그리고 청렴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기본적으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소통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건 결국 정치력이라는 말이죠. 이 근래 보수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하면서 바로 이 정치력이 부재했다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권력 유지 능력이 부재하다 이거였는데 과연 박 대통령이 정치력이 부족했을까요?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까지 임기 말년에 모두 통치력을 거의 상실하고 그 주변이 전부 옥살이를 하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정치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십니까? 보수 진영의 그 박근혜 무능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출당을 계속 떠들고 있는 홍준표 씨, 이분의 주장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홍준표 씨는 박 대통령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탄핵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구새누리당의 그 배신자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또한 탄핵에 적극 앞장서서 홍위병 노릇을 하고 거짓 보도를 쏟아냈던 그 언론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도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지 못한 거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건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 아닙니까? 또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그동안 대통령이 임기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겠습니까? 87년에 그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헌법은 대통령보다는 이 국회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그 권력을 견제하면서 국회가 더 힘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개헌을 한 것입니다. 제왕적 국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지금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87년에 개헌되기 전에 전두환 정권이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죠. 그러나 그 무소불위한 정권도 사실상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밀려서 전두환 정권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정권도 말기에 백기를 들었고 그 결과가 6.29 선언으로 이어졌고 개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87년 대선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가 분열하지 않았더라면 노태우 정권은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민주화 운운하는 사기 세력이 87년에 이미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다 커져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정권이 들어서지 못한 거죠. 그때 이미 우리 사회는 좌경 세력들이 언론, 문화, 교육계에 거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원순이가 박헌영 그 남로당 괴수 어떤 박헌영의 사생아 원경승려, 이 원경승려는 지금 조계정에서 원로 스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경과 당시에 쫓기던 시국사범들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든 게 1986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역사를 보는 그 시각이 사회주의적으로 경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의 왜곡이 진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개헌 요구에 응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담사에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면 오로지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시대가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하고 키우지 못했죠. 결국 YS와 3당 합당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김영삼 정권에서 구속이 된 것은 오로지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과의 마찰과 상호작용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 대통령들이 말년에 고통을 겪었던 것이 그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에게도 노태우에게도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그랬고 그 당시에 맞닥뜨린 상대방이 그만큼 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흔히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용인술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 떠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본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부하의 총에 맞아 서거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오히려 우리가 구군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 볼 줄 모르는 걸 얘기하자면은 YS만 하겠습니까? 그 YS가 자기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 볼 줄 몰라가지고 김현철 씨가
온갖 비리로 구속이 됐습니까? DJ 아들들이 뇌물 먹어가지고 뒷돈 받아가지고 줄줄이 구속이 됐는데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들이 인물됨을 몰라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노무현은 자기 부인이 뇌물 받은 걸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십 년을 살았는데 부인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겠습니까? 이명박은 상황이라고 불리던 자기 친형이 엄청난 비리로 구속이 됐는데 친형도 잘못 봐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평론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다 그냥 무능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도 너무 무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떤 그 보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한 분은 지난 탄핵 사태 때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뽑아놓은 사람들이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무능한 거다. 이렇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건 또 저는 정말 뭘 모르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칼럼에서 말씀드렸는데 박 대통령은 이회창,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씨 같은 당 대표들이 말아먹었던 한나라당을 여러 차례 구해냈습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위기 때마다 소방수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좌파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벌써 정권을 여러 번 재창출해 가면서 벌써 그 연방제 통일이 코앞에 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방제 통일로 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당 지도부 과거 그 사람들 상당수가 감옥에 가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그 총선에서 박근혜호 새누리당이 승리하지 못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더라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감옥에 갔을 겁니다. 뭐 지금 보면 뭐 앞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만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마 그 주변 인물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또 어떻게 뒤집어져서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면 그러면 박근혜 의원이 이끌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계속 참패했을까? 이거야말로 무능한 사람, 부패한 세력들이 당을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회창의 한나라당 때 차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고승덕 돈봉투 사건 폭로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같은 당원들끼리 그 대표직을 놓고 경합을 벌일 때도 돈봉투를 수천만 원을 뿌려가면서 부패한 정치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이 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나라당에서 여러분 돈봉투가 오갔다 이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부패했다고 떠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어느 누구가 지금 부패한 돈, 그 부정한 돈 받아서 뇌물로 부패로 감옥에 간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면몰수 철판들일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구체제
그 과거에 이 부패했던 그 체제에서 있었던 실력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홍준표 대표 역시 이 많이 부패하고 나라 곳간을 말아먹었던 YS로 인해서 정계에 입문했고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의화, 김무성, 정병국 등이 모두 YS 때 정계에 입문했고 한나라당을 거쳐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전히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의화 씨는 뭐 국회의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여성을 깔보는 의식이 강합니다. 거기다 나이 가지고 장유유서 따지는 풍습도 강합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정계를 이끌었을 때는 그 가신들이 이 주군들보다 대부분 뭐 아들뻘이나 조카뻘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또래 집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에 그 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치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비슷한 연령대였죠. 더군다나 여성 정치인이고 또 주변에 그 무슨 든든한 뭐 실력자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잘못 처신한다면은 그야말로 동네 여자 취급받는 그런 험악한 정치판에서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하나가 정말 얼마나 신중하고 힘들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또는 비슷한 또래에 정치는 자기보다 더 많이 했던 정치 거물들 그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 이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말 많고 극성적인 정치인들을 휘어잡으면서 좌파하고 바로 붙었던 그 여러 번의 선거에서 전승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이끄는 당이.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의 여왕이다. 이런 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덕에 정치판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 당을 살리고 힘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박 대통령은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준표 씨가 당권을 장악해서 공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정규재 씨가 박 대통령이 당 장악에 실패했다. 이 권력 유지를 못했다. 그래서 무능했다. 이렇게 떠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해이고 억지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재보선 다 참패했었습니다.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사퇴를 하라는 압박이 컸을 때도 공천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은 친박계가 아니라 바로 그 홍준표 씨가 더 가까웠던 친이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이재호라든지 이병호라든지 이방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MB 정권 시절에 자기 멋대로 공천을 해가지고 무리를 크게 일으킨 적도 있었죠. 그런데 홍준표호의 그 한나라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다 MB 정권마저 넘어가게 생겼을 때 그 친이계들은 박근혜 의원에게 소방수 역할을 읍소해서 맡겼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지고 거덜난 당을 떠맡았던 박근혜 의원은 공천권을 자기가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이준석 이런 사람들,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를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그 당시에 계속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상돈,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깊이 개입을 했더라면 이들이 안 떠들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공천 문제로 늘 시끄럽고 당권 싸움이 발생하고 당권 싸움을 하느라고 돈 봉투 사건 같은 게 벌어진다. 이렇게 그런 부패가 생긴 이유다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이 당권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칙대로 해달라는 주문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에 시작된 그 19대 국회에 새누리당의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개입을 했더라면 정말 친박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YS, MB의 더 우호적인 인물들이 상당수 국회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그 김무성이 좌장격이었죠.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에 사사건건 들이받으며 건방을 떨었던 이유도 바로 자기 편, 자기에게 우호적인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때 자기 세력을 상당수 심으려고 했었다면 당시에 맘만 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는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박 대통령이 승리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와 민심이라는 게 참 묘하기 때문에 만약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자기 세력을 많이 심었다면은 YS계나 MB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이들이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난 탄핵 사태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들은 박 전 대통령이 뭐 청렴한 사람이 아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고 도배를 했습니다. 아니 도배를 했을 겁니다. 자기 세력을 다 심으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났겠죠. 이 종편 허가 때문에 조중동이 MB 정권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호적이었었는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비우호적인 언론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놓고 공천권 행사하고 하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 놓고 이제 박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심었다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만일 박 대통령이 2012년에 당권에 개입을 했더라면 보수신문이 떠들었고 국민들 상당수가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표를 안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공정, 원칙주의, 그리고 청렴함 이런 이미지로 일어선 사람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MB 정권이 공천권에 욕심을 내면 국민들은 뭐 그 사람들은 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놈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당한 권력 투쟁의 방법으로라도 공천권에 신경을 좀 쓰기라도 했다면은 온 언론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도 결국 속물이었다 이런 식의 그런 보도를 쏟아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지만 바로 그 이중적인 잣대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계에 이런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것은 정치계의 오랜 폐습 때문입니다. 좌파 쪽의 DJ 세력들은 물론이고 YS나 MB 세력의 그 구체제 정치인들이 그만큼 부패했고 또 그 반대편에서 박 대통령은 정말 힘들 싸움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애당초에 저들이 말하는 그런 능수능란한 정치 스타일을 펼칠 수가 없었죠. 능수능란이라는 것은 사실 이 박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나 힘의 원동력과는 전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능수능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했기 때문에 힘을 키우고 성장을 했던 정치인입니다. 설사 이분에게 능수능란한 정치 능력이 저는 이 능수능란과 결국 부패와 밀접하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그런 능수능란한 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도 그런 능력을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주어진 운명이 있고 또 아무리 영웅이라도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 다르고 타고난 소질이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낼 수 있는 그 일도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무시하고 단순 논리, 그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직 자기들의 뱃속을 위해서 박근혜는 무능했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피상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피상적이고 지극히 표피적인 것이란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모두 말기에 어떻게 침몰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패 그리고 뇌물의 액수가 높았고 부패의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우파들이 나서가지고 박 대통령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잣대로 본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그야말로 바보 천치였습니까? 2012년에 시작된 그 제19대 새누리당의 그 의원들의 상당수는 박 대통령이 가졌던 그 선의와는 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당 내에서 권력 투쟁식으로 나왔죠. 조중동은 이미 MB 정권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 종편 방송하고 지금 그들의 이익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MB에게 잘 보여야 하고 MB가 적대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같이 적대적이어야 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불리한 기사만 쏟아냈죠. 세월호 문제만 해도 조중동은 완전히 정권 죽이기로 거짓 보도들을 그렇게 쏟아내고도 정정보도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반대, 외교 비토, 박근혜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이게 무슨 헛소리이며 무지한 얘기입니까? 그럼 박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하고
김무성, 유승민 세력하고 소통을 좀 잘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김무성, 유승민들은 일단 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박 대통령과는 이념이나 가치관이 다른 인물들입니다. 전라도 세력이 장악한 이 주류 신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통이라는 것도 이념이나 가치관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을 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 YS 세력이나 MB 세력,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세력, 또 조중동 세력, 이 세력은 박 대통령과는 가치관과 철학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탄핵 소추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로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의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는 그때 비로소 자기 세력을 좀 심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 신문들하고 언론 전체가 매일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 세력의 언론 플레이에 경도된 보수 우파라는 진영의 그 원로들조차도 박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한다면서 강력히 비난을 하고 나왔죠. 김무성을 감쌌고 이한구를 비판했습니다. 보수 우파들까지 나서가지고 김무성을 감싸는 거, 여기에 아마 청와대는 좀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군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좌파는 원래부터 박근혜 정권을 악마로 보고 있었으니까 제껴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무성 세력 그리고 조중동 보수 우파 원로들이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최서원 씨 사태가 바로 이 탄핵 소추로 이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보수 원로라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을 불러와야 한다 이러고 떠들었습니다. 그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내통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내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수 원로라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장관과는 불통하면서 최순실과는 내통이라고 했지만 이 말이 그 장관과 불통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상은 유진룡 장관이 떠들어서 퍼지게 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정유라 일로 커넥션이 있었다. 이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핵 정국 초기에 이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 진상을 알아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거짓을 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자기 말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엉뚱한 박근혜 무능론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탄핵 이전에는 김무성 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탄핵 초기에는 박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라고 먼저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기들이 그 잘못된 판단, 지난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무능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를 자처하면서 이들은 지난 대선 때는 또 안철수를 찍어야 한다고 떠들기도 했었고 홍준표를 밀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와서는 박근혜는 무능했다. 그리고 좌파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합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안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가 지금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감시하는 것보다도 박근혜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진 죄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일주일에 4번 하루 10시간 이상의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죄 없는 한 분, 전직 대통령 그것도에 대해서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이 작태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홍준표를 옹호했던 그 어느 보수 유튜브 방송의 진행자, 이 사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인데 친박들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탄핵 때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이렇게 떠들기도 했는데 이거 제대로 취재하고 한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최경환 의원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탄핵 표결하기 전에 지역 도당을 다 다니면서 대규모로 당원들을 모아놓고서 탄핵 표결하면 안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단지 이런 사실을 언론이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소위 언론이라고 방송을 하려면은 뭐 취재는 제대로 하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 우파의 그 매체들은 좌파 매체가 박 대통령 관한 그 사건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지만 자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친박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격렬히 비판을 했죠. 청와대가 그 잘못된 수십 가지의 그 언론의 조작 오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명을 다 했는데 어느 언론 하나 자기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정정 보도는커녕 청와대의 해명조차 한 줄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언론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 상태에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무능론? 여러분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에 떠드는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끌었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던 것 이외에도 역대 정권이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계 풍토와 우리 그 의식 수준에 비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두환의 스타일이 있고 김영삼의 스타일이 있듯이 박근혜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스타일을 놓고서 이제 와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사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덕을 봤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난 탄핵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잠재하면서 성장해 왔던 좌경적 기운이 총집약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위기에 몰리면서 종북 세력들이 총궐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이 좌파 정권들을 보면서 보수 우파 시민들이 불러낸 정통 대한민국 가치, 보수 가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YS MB 세력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도 힘겹게 자기의 힘을 키워 나갔었던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YS나 MB 계열의 그 많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위기를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일까지 다 뒤져서 처벌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탄핵에 앞장선 보수 부역 배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세훈, 이명박까지 전부 다 감옥에 간다면 그건 이명박이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박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긍정하고 좌파 정권을 우려했던 시민들이 일으켜 세운 순수한 서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서민 대통령을 좌파들은 물론이고 보수 우파 쪽에 기생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좌파에 부역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서민과 함께 일어서서 좌파들과 싸웠지만 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력욕으로 가장 열심히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박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이 배신자들 곁에 지금 박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떠들고 있는 보수 인사들이 서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무능하다고 떠들고 있는 보수 인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바로 당신 같은 자들의 입에 의해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을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수 논객이라는 사람들. 당신들이 하는 짓은 언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잔인한 폭력이고 거짓 선동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하는 그 거짓 선동과 폭력의 칼날이 결국은 당신들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